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자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끝에 오늘 새벽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후보 확정 사흘 만이었습니다. 네, 한편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을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전격 사퇴 배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문제가 지속이 됐다면 당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들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당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악영향이 됐을 거다. 이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자를 변호했다 이 자체가 논란이 된 건 아닙니다. 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가 또 응당 그 일을 하는 건데 변호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함축을 하고 있었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변호인은 그 피고인의 방패 노릇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 심지어 민변 내부에서도 탈퇴를 하고 싶다 이런 회원들의 반응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표심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을 이제 조수진 변호사는 사실 사과문을 보면 본인이 변호사로서 잘못한 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총선에는 악영향을 내내 끼칠 거다. 이 판단에는 조 변호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자정이 살짝 넘어서 새벽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당과 상의했다면 아마 날이 밝고 나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렇다면 순전히 본인 결심일 가능성도 상당히 보이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퇴 배경이요? 저는 저 지역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고 사퇴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새벽에 한 이유는 등록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새벽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조수진 그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 그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재정 의원과도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남인순 의원과도 연결됩니다. 옛날 박원순 전 시장 때. 그리고 고민정 의원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본인에 대한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의 다른 후보들에게도 여파가 미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민변이라는 것 때문에 민변이 사실 민주당의 주력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변호사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변에도 또 여파가 미치고 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잘못하면 당의 어떤 주력 부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당의 권유를 받아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후보를 철회하게 되면 공천 철회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박용진 의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공천 철회하게 되면 박용진 의원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자리엔 또 누가 가느냐 이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3의 인물을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박용진 의원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위 10%에 선정됐다 이 이유를 들어서 전략 공천을 박용진 의원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겠다면 결국에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민주당도 차라리 하위 10% 의원은 30% 감산이 아니라 아예 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그랬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만큼 이제 너무 지나치게 특정인에 대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사실 계속해서 당에서 가산점과 간산점을 줘서 결국에 선발한 첫 번째 후보도 낙마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 공천인데 또 낙마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권자들, 국민과 당원들이 했던 경선 결과를 좀 존중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1차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를 했고 2차 투표에서도 1위를 했어요. 그게 감산점 때문에 탈락을 한 거기 때문에 민의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에게 나쁜 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박용진 의원을 배제를 하고 전략 공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고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납득할 만한 인물을 오늘 오전에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 뭐 어떤 인물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후보 등록하려면 아마 범죄 경력조회 같은 거는 사실은 원래는 그 72시간 이내에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몇 시간에도 발급됩니다만 예.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했던 그 풀이 좀 있어요. 2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풀에서 다른 분을 뽑아낼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을 떨구기 위한 그 이 경선이었기 때문에 또는 후보 선출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또 세 번째 다른 후보를 내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궁박해진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는데 맞는 후보가 세 번째 바뀌는 거잖아요. 박용진까지 하면 네 번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다른 분을 모셔오는 것보다 무공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강북 의뢰의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반드시 또 뺏어올 수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무공천을 통해서 중도층에 어필하는 측면의 선거 전략 차원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석을 놓고 그렇죠. 중도층을 잡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저 지역의 경선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소위 정적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른 후보들이 와가지고 당선이 된들 다른 지역에 어떤 여파가 미친다면 오히려 선거 전략상 무공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무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사실 하나의 선거에서 전격적인 전략이 될 수는 있어요. 전공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경선 결과로 처음에 공천된 정봉주 전 후보라든지 이번에 조수진 후보 자진낙마를 했는데 이런 연달아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쨌거나 오늘 안으로 후보를 찾을 것이고 오후에는 총선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였거든요. 그런 이상은 사실 전략공천까지도 배제를 하고 무공천으로 간다 했을 때는 또 넘어야 될 산과 골이 있어요. 그 골짜기를 과연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공천보다는 훨씬 전략공천의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임무를 하게 될지 아니면 뭐 무공천을 할지는 저희가 좀 오전 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어쨌든 강북 을 지역에서 벌써 2명이 이렇게 자리를 나오면서 이 부분이 어떤 판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을 고수했다면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막판에 굉장히 크게 추격을 할 수 있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었거든요. 그들의 표심이 마지막에 뭉쳐졌기 때문에 0.73%포인트 차이가 난 것이고 지금도 2030 여성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떠나서 국민의힘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데 이런 그 행태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내가 국민의힘은 안 찍겠지만 민주당을 차마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장에 안 가버리면 민주당 또 판세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을 고수했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이번 일로 일단락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라는 게 워낙 많은 후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장이 된 거거든요. 조수진 후보에게 조명이 집중되던 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봉합이 되고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유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런 논란이 또 나왔을 때 당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도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숙제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후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그 조수진 후보와의 경선 결과를 보면 전국 단위 그 당원들의 득표를 보니까 한 20몇 % 얻었더라고요. 근데 그 관내에 있는 권리당원들은 46, 7%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어쨌든 박용진 의원을 제끼고 다른 후보가 왔는데 그 다른 후보의 지역 적합성을 보면 사실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저런 분은 공천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이 낙마한 뒤에 또다시 온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도
저런 또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적합한 후보를 선출한 것이 아니고 또는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박용진 후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다. 여기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표심으로 이어져서 저기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불리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급히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총선용 억지 귀국이라면서 이 대사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 수사 준비가 안 됐다면 총선을 앞둔 민주당과 공수처의 정치질이라고 화살을 돌렸는데 이런 여야의 입장도 그렇고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이번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현장을 뛰고 있는 후보들이 계속 먼저 나서가지고 제발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 또 그걸 수용해서 반영해서 결국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갈등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이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번 귀국 사실 귀국은 귀국하지 않는 것보다는 귀국하는 게 낫죠. 그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고 싶은 게 이 공관장 회의를 또 열었어요. 근데 공관장 회의가 25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 주 초반만 해도 이 회의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 따져보면 25일에 회의를 한다 했을 때 3월 10일에 이종섭 대사가 출국을 했거든요. 그럼 불과 15일 이후에 열릴 회의인데 이것이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회의였다면 굳이 출국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3월 25일 회의까지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중앙일보도 오늘 사설로 지적을 할 만큼의 보수 언론들까지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왜 굳이 더 펼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또 남기 때문에 이 공관장 회의를 억지로 굉장히 빠르게 졸속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꼬투리를 남겨서 계속해서 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결자해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선 중진의 김태우 의원도 그렇고 이 대사의 좀 사퇴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퇴하면 또 다음 공격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귀국은 조사를 받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귀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요. 그다음은 대통령으로 화살이 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퇴시킨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겨눈 정치적 공세라는 거죠. 프레임 전환을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기 위한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우리 후보들의 주장은 저는 선거 전략상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귀국을 보면은 애당초에 회피성 출국이었다라고 공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피성 출국이라는 부분은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적기가 왔는데 수사를 요청하는 공수처의 당국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피성 출국이 아니라는 점을 이 대사는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본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전 철저히 지켰다고 보는 것이 이게 여당 야당이라고 구별하지 말고 일당 이당이라고 보시죠. 그러면은 어느 당의 이 회피성 출국이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어느 당의 선거에 불이익을 준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회피성 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들어오고 싶어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부합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공관장 회의가 있는 것처럼 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급조했다고 쳐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급조했겠죠. 그래서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차원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귀국하고 싶어도 귀국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인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야당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마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일당 이당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오해가 있는 정당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공수처가 이제 불렀어야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렇게 귀국까지 안 할 정도의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되면 공개 소환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돌아도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용산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 관련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공수처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입장을 분명히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또 다른 빌미를 주지 않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수처 당장 소환을 안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공수처가 현재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는 조직인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이고요. 공수처가 조만간에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역공을 취할 겁니다. 이것 봐라 소환할 단계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수사를 피해서 출국했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수사로 어쨌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정황들이 나왔고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간에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인데 왜 하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방산 전문성에 있어서 임명했다는 말이 있는데 호주와의 관계는 그냥 국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호주 언론에서도 그 이종섭 대사가 부임을 할 때에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로 왔다라고 ABC 방송에서도 내보냈어요. 이거 한국 호주 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퇴 여부를 떠나서 임명 자체가 굉장히 섣부르거나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고 더 나아가서는 최상병 사망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려지기로 대통령실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종섭 대사가 그 통화가 대략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대략 무엇이든지 밝히든지 아니면 수사를 자신이 소환이 돼서 받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했었어야 될 일이다. 결국에 이 국민의 시선은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일을 역이용한다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본질은 이 최수근 상병이죠. 최수근 상병이 순직하게 된 그 배경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 혹시나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지만 그 뒤에 공수처의 수사가 탄력받는 건 맞습니다. 지금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 그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그러면 저는 그 이종섭 대사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고발해놓고 나서 지금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의 공무단임권은 저희가 침해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시각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일단 경북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이후에 임명을 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돌아가서 왜 장관 등은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을 내렸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이해람 중사 사망 이후에 사실 군 당국의 수사권이 대폭 제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인이 사망한 원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이게 민간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 해병대가 수사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사고 발생하게 되면 변사 처리 절차만 지킨 이후에 이것을 경찰이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이첩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첩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범죄 사실 다 적고 관련자 다 적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갖고 왔다가 다시 보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게 과연 직권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엔 좀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앞서서 비례 순번 논란이 됐었고 관련해서 순번이 재조정되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호남 홀대를 주장하면서 공천 신청을 철회한 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대통령 민생특보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이번에 뭐 논란이 됐던 비례 공천 등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위인설관 같지는 않아요. 주기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기 민생특별보좌관인데 호남 민생특별보좌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주기환 씨가 지금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비대위원으로 아마 언급되다가 다 안 됐고요.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안 됐단 말이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광주시장 지난 2022년도 광주시장 선거에서 상당한 퍼센트의 득표를 합니다. 아마 15%를 넘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득표를 합니다. 그 득표한 것에 대해서 이 비례 공천 불만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지를 해줬는데 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넣어주지 않겠는가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 저렇게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주기환 씨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고 광주 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예컨대 그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비례공천 명단에 주기환 씨가 빠지고 뭐 조배숙 씨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것도 이의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3선, 4선까지 하신 분이 왜 또 넣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광주 시민들의 민생 어떤 배려를 위해서 적절한 임무를 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총선 지원 유세 한창인 여야 대표. 어제는 각 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과 광주를 찾아서 표심 호소에 나섰는데요. 현장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구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대구인의 마음으로 대구인의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잠깐만이라도 눈을 떼면 그들은 진짜 반역형이랍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 국민을 죽음에 방치하는 것, 그게 바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 그 자체임을, 국민을 배반하면, 국민을 거역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네, 보신 것처럼 여야 대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각 당의 텃밭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새 출발을 다짐했는데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좀 지지층 결집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지층 중에 소극적 지지층도 있겠고 적극적 지지층도 있겠는데 결집되어 있는 적극적 지지층은 이미 결집돼 있죠. 근데 그걸 또 결집하러 돌아오겠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선거 전략이겠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다가 잘 안 되면 TK에 가요. 근데 고향을 떠난 자식의 비유를 해보면 자식이 잘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면 다들 반기겠지만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사업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논 좀 팔아주십시오. 이러면서 고향에 들어오면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구 경북이야 뭐 돌다가 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 이거는 TK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거는 좀 주민들도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대구 경북 주민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이번에 다시 찾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최근에 논란 때문에 가라앉은 그 지지율을 회복을 하겠습니까? 외연 확장을 하려면 이걸 오히려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인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보수층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라든지 위기의식
공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연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진을 하고 있다. 벌써 몇 번 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굳이 한 전 위원장이 만나야 되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비교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의 기존 어떤 낡은 이미지에서 좀 탈피하나 싶기 때문에 올 초에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본인이 또 수사도 그 적폐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포함해서. 그때 중형까지 구형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진영이 몸담게 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 모델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지역을 너무 빨리 순회하면서 힘이 빠진 부분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힘이 들죠. 사실은 힘이 드는데 이제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혼선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직까지는 여론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히 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론에 대한 호소력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보러 가고 TK를 방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그 중에 하나는 일간에서 보이는 뭐 도태우 전 후보, 최경환 경사 무소속 후보에 대한 견제용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다목적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탄핵론이에요. 탄핵론. 그러니까 본인들이 200석을 얻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합니다. 해고하겠다, 끌어내리겠다,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도 3년은 너무 길다. 탄핵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요. 자, 이 탄핵의 악몽은 사실은 뭐 이게 당부당을 떠나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TK 가가지고 탄핵을 운운하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라는 오히려 이런 여론의 첫 시발점이 TK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권 심판론을 마냥 정권 심판 무용론을 제기해서는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정권 심판을 넘어서서 민주당은 언제부턴가 탄핵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보장하는 입장의 선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에 초래하는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탄핵의 목적이 정말 탄핵할 정도의 윤석열 정부가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정책 심판은 거의 없어요. 다 정권 심판이지. 뭉뚱거려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심판하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권 심판론이에요. 그렇다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탄핵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탄핵의 목적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3년 지나게 되면 지금 7개 재판에서 7개 혐의에 대해서 10개 정도 혐의가 있죠. 7개, 10개 정도. 이 혐의가 뭔가는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 뒤에 조기 총선을 치러야지만 본인 후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방탄용의 탄핵 주장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탄핵 주장이 아니고 본인 개인을 위한 탄핵 주장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선거 전략 차원으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변호사님의 어떤 그러한 뭐 주장도 뭐 일각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높아진 어떤 수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정권 심판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뭐 확실하게 이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는 또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선명성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 탄핵론에 서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 뭐 예전에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탄핵 관련 집회도 참석을 하고 그랬던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잠재되어 있었던 주장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탄핵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한테 선거 전략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으로 비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야당이라면 평소에 함부로 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꺼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을 못하는 정당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더 문제는 국민의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행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면
오히려 탄핵이 더 상기가 돼가지고 이번 정권 또 박근혜 정권처럼 탄핵시켜야 될 정권인가라고 하는 이 연상 효과가 더 떠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탄핵론에 대해서 자유롭게 떨치고 나가려면 오히려 과거의 유산과는 결별하는 것이 훨씬 좋은 노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유세와 또 지원 호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재판이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유는 총선 일정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요 불출석의 개연성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총선 일정이기 때문에 재판에 좀 참석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한 정치인도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언제까지 자신이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재판하는 것을 저도 이제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논리 자체는 원래 성립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겠죠.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유의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할 자유도 있고 그 요청에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출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 보통 사람들은 재판에 한번 나가지 않으면 크게 불이익을 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어떤 숙명인 것이고, 특히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그런 행위, 내가 지금 바쁘지만 그래도 재판에 출석한다, 이 행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져서 민주당에게도 또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재판이잖아요. 수사 다음에 범죄 혐의가 짙달해서 기소를 한 이후에 열리는 게 재판입니다. 근데 수사에 이종섭 대사가 뭐 회피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본인은 재판 안 나가요. 근데 이 재판 안 나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뭐 바쁘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그러나 미리 해야 돼요. 지금 이 재판 일정들은 다 미리 잡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 불출석 신고를 하거나 사유를 내거나 또는 공판 시간 개정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증인신문이 잡혀 있으면 증인 다 나오게끔 통보가 돼 있고 본인들 재판 일정 다 잡아놨는데 저렇게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재판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때문에 본인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없지 않고서는 저렇게 일률적으로 안 나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은 뭐 출석 안 해도 진행이 되겠지만 나머지 대장동 관련 사건 등은 사실 재판부의 경고도 있었지만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좀 재판 일정을 나가서 한두 시간 정도 하시다가 뭐 그만두시든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렇게 안 나가면 저는 재판부에게 양형상의 불이익뿐만 아니고 저걸 보는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 말씀대로 일단은 오늘 재판은 불참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재판부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